팩트. 네, 기생충 아빠 정준호 쌤, 기생충 안녕하세요. 엄마 정혜진 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생충의 친구. 갑자기 친구에서 뚝 떨어지죠.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우리가 녹음을 하는 바람에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어요. 아, 실시간으로 두 분 다 못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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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는 꼭 이번 주는 꼭 들으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네, 꼭 듣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 시간에 아이의 자정이면 다른 업무가 없는 시간인데 네. 월요일 9시면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퇴근 이후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사실은 업무 중인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때 아, 딱 진짜요? 회의 시간이라 네. 그래서 원래 생방을 지금 못하는 이유가 정준호 그렇죠. 쌤 맞아요. 회사 회의 때문에. 회사 회의 시간이 월요일 밤 9시에 무슨 8시부터 회의를 하는 10시까지 그런 회사가 다 있어 진짜. 그러면은 그 회사는 출근 시간은 몇 시예요? 출근 10시 합니다. 잠깐. 아침 10시요? 아침 10시에서 원래 퇴근 시간은 몇 시예요? 그런 게 없나 보다. 고민해. 뭐 퇴근이 몇 시냐니까 정해져 있을 고민해. 거예요 어딘가. 근데 제가 잘 몰라요. 잠깐만. 아니, 열정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준호 계약서도 쌤? 김준호 씨가 썼대잖아요. 나중에 막 계약서에 김준호 돼 있고 이러고 김준호 씨 누구? 저기 월급은 제대로 나오나요? 월급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 됐죠. 엉뚱한데 자꾸 쓰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주로 어떤 데 월급을 쓰세요? 궁금하다. 진짜 저- 궁금하다. 저 저번 주에 기생충 책 10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아마존에서 100만 원치면 몇 권이에요? 한 15권 사는데 100만 원이더라고요. 막 이렇게 되게 재미없는 두꺼운 책 사신 거 아니에요? 그림 하나도 없는 거. 그림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장이 성경책장처럼 이렇게 그렇죠. 야들야들한 거. 빽빽한 그것도 다 영어로 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기생충 책. 영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읽으시려고 하신 거 맞죠? 뭐 전시용이나 뭐 이런 거 아니죠? 언젠가 읽겠다. 뭐. 요즘 회사 다니면서 기생충 덕질을 별로 못해서 네. 되게 기생충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네. 잠시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본 뒤에 이미 결제가 돼 있더라고요. 무의식이 결제했어. 무의식이. 기생충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네. 정혜진 쌤은 남편분이 저러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뭐 하나 꽂히면 계속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숟가락을 만드는데 꽂혀갖고 네. 그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로 칼로 숟가락을 깎아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거 생각나는데. 저는 요즘 대나무 가져와서 칫솔 깎고 있는데. 칫솔? 솔을 요즘 그럼 칫솔 어떻게 달아요? 사업하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로 칫솔을 손으로 깎아서 모를 심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되게 잠깐만요. 어렵더라고요. 우리 정준호 쌤이 아. 저는 무슨 연구직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조업에 제조업 연구직이라 지금 막 아, 가면까지 뭐야, 내려와서. 저희 집에 그런 나무 자르는 기계가 다 있어요. 정말요? 네. 한번 언젠가 내방하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숟가락에 테두리, 그러니까 요렇게 뭐지? 이걸 뭐라 그러지? 마이크 같이 생긴 모양까지만 네. 그 기계로 자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다 깎는 거거든요. 스웨덴에서 숟가락 깎는 나이프를 구매를 하셔갖고 그걸로 하루에 하나씩 깎더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뭐 하나 깎는데 한 2시간이면 깎는다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저도 대나무 한쪽에서 칫솔 모양까지 만드는 데는 한 1시간 반이면 깎는 것 왜 같아요. 그러는 거죠? 커터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커터칼로? 이 사람들 참. 남편분은 왜 그러신데요, 쌤? 저희 남편이야 원래 나무로 작업하는 게 직업이라서 그거 그냥 이제 핸드메이드로 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무랑 종이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그 업이라고 하지만 정준호 쌤은 쌤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한번 오세요. 저희 신랑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찾아뵙겠습니다. 꼭. 네. 지금 프로토타입을 제가 다 뺏겨가지고 없는데 또 오면 바로 돌아오면 만들어줄 거예요. 아마 앉은 자리에서. 대나무 들고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대박이다. 그러면 정혜진 쌤 그 남편분이 만든 숟가락은요 어디다 사용하나요? 되게 모양이 보통 우리가 먹는 밥 숟가락이랑은 좀 다른 모양들이 많아서 요리할 때 쓰는 숟가락들이라는 컨셉이기는 하지만 되게 막 모양이 다 이렇게 불규칙하고 그래서 저는 아직 써보지는 않았어요. 참 아까워서 못 쓰겠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하는데 막 2-3시간씩 걸리는데
팔아도 몇만 원, 막 십몇만 원 막 이렇게 팔리는 숟가락인데 그거를 제가 쓰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은 그냥 아무 때나 갖다 쓰라고 하는데 차마 못 쓰고 있어요. 예술 작품 아닙니까? 예술 작품. 예. 참 세상에는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러나 본인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생방송 게시판에요.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둥이파파님이 킹크랩도 기생충이 있다네요 하고 나는 좀 안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실까요? 동글동글한 게 기생충이 아니라 길쭉길쭉한 게 기생충인 거잖아요. 그죠? 네. 동그란 거는 아마 뭐 따개비나 따개비 같은 조개처럼 거. 그냥 왜 기생이 있고 그냥 그 뭐라 그러지 운반공생이라고 해서 그냥 붙어서 이렇게 같이 딸려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배에 붙어 사는 따개비 같은 애들인 것 같고 선충류가 그러네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이게 딱딱하잖아요. 네. 근데 이 딱딱한 껍질을 기생충이 뚫는다는 게 저는 되게 그렇죠.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게 힘으로 뚫는다기보다는 이 뭐 밖에 있는 키틴질이나 키토산이나 이런 거를 분해하는 효소를 내뱉어서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진짜 나는 다른 입구가 있는 줄 알았어. 보통 킹크랩은 이제 삶아서 먹잖아요. 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생충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날로만 안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건 뭐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기생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씹어서 꼭꼭 씹어서 꼭꼭 씹어 먹으면 훌륭한 단백질원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기생충이 먼저 맛본 거를 이제 사람이 쪄서 먹는다. 뭐. 아니 왜 그런 속설 있잖아요. 왜 벌레 먹은 게 더 맛있다는. 사과도 그렇고 과일이 벌레가 왜 유달리 이렇게 당도가 높은 것들을 많이 공략을 한다고 해서 벌레 먹은 게 맛있다 그러는데 샘 킹크랩도 기생충 먹은 게 더 맛있나요? 아니 왜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굴 중에서 감염된 게 더 맛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하셨어. 벌레 먹은 게 더 맛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 벌레 먹은 게 더 맛있다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약을 안 쳐서 벌레들도 살 수 있을 만한 그 믿을 만한 그 경작 과정을 거쳤다 요런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왜 벌레들이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은 과일들 중에서의 바깥으로 이렇게 흠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상품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달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여러분 굳이 친절하게 사진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뭡니까 이거 정준호 쌤만을 위한 방송도 아니고 왜 저분 만족하시는 그런 댓글만 달아주시는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둥이파파님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네. 어린이집 등 놀이터에 기생충이 득실하다 합니다. 애완동물들이 응가하던가 다른 동물들 때문이라고 전국 놀이터에 사는 우리 애들 비상 걸렸네요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어떨까요? 이게 놀이터의 소독 문제, 모래를 소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긴 하는데, 네. 놀이터를 그래서 흙을 아예 없애고 덮어버리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예, 코팅되어 있는 데 많잖아요. 폐타이어 같은 거 넣는 건가? 뭐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더 폭신폭신한. 안 좋지 않나요? 이게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생태계에서는 자연스러운 흙 집어먹던 시대에 우리가 늘 공생하던 그 시대에 엄마 쟤 흙 먹어 막 이랬던 시대를 생각하면 생태계 입장에서는 그 시대가 훨씬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놀이터 흙을 덮어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생물들은 다 이제 살지를 못하겠죠. 근데 확실히 아이들의 어떤 위생, 안전 입장에서 본다면 놀이터에서 흙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막 기생충이 옮거나 하는 확률은 매우 낮기는 한데 그 놀이터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면 깨끗이 비누로 씻기고 그러는 거 과정은 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키우는 실내에서 키우는 개고양이들은 대부분 구충이 되어 있지만 그렇죠. 바깥에서 사는 아이들은 구충이 안 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분변을 통해서 기생충이 옮겨 다니기도 해요. 이게 사실 요즘 제가 종종 기생충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 기생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찰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단어를 여기다 쓰다니. 어디선가 누가 기생충 얘기하고 있으면 와서 듣고 있을 나타나. 수도 있어. 지금 막 트위터 같은 데서 별 찍고 가고 막 이렇게 관심글 뭐 이런 거. 페북에서 좋아요 찍고 가고 우리가 낮밤으로 하는 기생충 얘기는 정준호가 듣고 있다. 뭐 이런 건가? 기생충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찰 결과. 근데 이게 항상 이맘때쯤 되면 특히 계약 시즌 되면은 애들 이 놀이터 관련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환경평가원인가 어디 정부 그 산하 단체에서 이걸 무료로 검사를 해주더라고요. 시료를 보내면.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제 놀이터 모래 전체를 이제 뭐 어떻게 소독하는지 모르겠는데 소독을 하고 그런 걸 해주는데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기생충 R이라고만 나와 있고 정확히 어떤 기생충이 나왔는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 R이기는 하지만 동물들한테만 감염되는 기생충도 있을 거고 사람들한테 감염되는 기생충도 있을 건데 그래도 좀 과평가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게 정확히 어떤 결과인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게요. 저희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다 대고 모래였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각나세요? 초등학교 때 왜 땅 따먹기 하느라고 흙을 늘 손에 달고 살았잖아요. 전 잘 안 했는데. 죄송해요. 땅 따먹기 아니면 그때부터 땅에 관심이. 땅 따먹기 그다음에 그 뭐지? 이거 뭐지? 이걸 공기. 공기놀이. 공기놀이를 돌멩이로 하면서 아니에요. 저는 공기 사서 했어요. 공기 저 문방구에서 사갖고 했는데 좀 집이 사셨나 봐요. 저희 돌멩이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위생관념이 지금처럼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도 대고 길렀는데도 애들이 무탈하게 잘 컸거든요. 그렇죠. 면역력이 약해진 걸까요? 아니면은 그래서 문득 이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 아직도 시골에서는 사실 소똥 굴러다니고 막 개똥 보고 막 애들이 그렇게 잘하잖아요. 아닌가? 이게 뭐 그때가 훨씬 전체적인 면역 상태가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병의 전체를 놓고 지표를 살핀다면 지금이 훨씬 좋아진 건 맞아요. 보통 건강의 지표로 삼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영아 사망률 같은 거를 지표로 삼기도 하는데 아이가 이제 감염성 질환이든 뭐든 걸려서 어렸을 때 사망을 하는 경우들을 가지고 그 나라 전체의 보건 지표로 삼기는 하거든요. 그게 훨씬 예전에 비해서 나아지기는 했는데 그것이 뭐 비단 우리가 밖에서 뭐 감염병 을 그냥 그것만 순수하게 놓고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전에 비해서 보건 지표는 좋아졌어요. 근데 너무나 강력한 위생 관리를 계속 하게 되면서 감염병 지표는 낮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말한 것처럼 가설이기는 하지만 면역성 질환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감염은 떨어져도 아토피, 천식, 알러지 이런 질환들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을 지금 많은 곳에서 하고는 있죠.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얘네들이 원래 사람 기생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감염이 잘 되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총량으로 봤을 때도 기생충 R이나 기생충 수가 그냥 많이 줄어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한 전체 그 놀이터 검사한 것 중에 한 10% 정도는 기생충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기생충 걸렸다는 아이들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뭐 이 넓은 모래터 놀이터 모래에 기생충알 한 알이 떨어. 뭐라 그러지? 어디에서 못 찾기. 망망대해.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뭐 이런 로또 맞은 거죠, 로또. 저는 정말 저희가 흔히 쓰던 속담이 이렇게 사용될지 몰랐고 저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정말 참 정준호 쌤의 언어 세계는 굉장히 독특하다. 우리가 기생충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그나마 기생충 펌팩트를 하면서 기생충에 대한 생태계적 관점에서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종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걸 갖게 됐지만 아마 이 방송 들으시기 전에는 기생충 그럼 무조건 뭔가 우리를 감염시키는 질병의 원인 막 이런 더럽고 맞아요.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유, 깜짝이야. 까먹었어. 기억나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큰일 났어요. 블루벨벳 님도 완전 꽂히셨나요? 기생충 시대! 안녕하세요! 우리는 기생충 시대예요. 배충미, 주얼리저, 손충준호. 굉장히 재밌어들 하시네요. 네. 조만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러지 마! 그러지 안 해, 안 해. 스누피님께서요. 오늘 저녁에 피라미를 통을 써서 잡았는데요. 이것도 빙어처럼 날로 먹어도 괜찮은지. 요지는 간 디스토마 안 걸리는 방법은 뭔가요? 간디스토마 잘 익혀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최고입니다. 무조건 익혀 드시면. 여기 둥이파파님이 달아주셨네요. 민물에 사는 건 그냥 익혀 익혀 먹는다고 먹는다고 생각하심이. 정답입니다. 이게 정말요. 예, 우리 그 기생충 펀팩트가 저는 굉장히 사회 공헌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이렇게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아이쿠야? 예,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녹음이라는 걸 또 밝히면서. 맞다. 초반에 너무 생방인 척했어요. 지난주에 그러게. 녹음했다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오늘이 또 특별한 날이라면서요. 오늘이 지금 4월 25일. 25일. 녹음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뭐 국제보건이랑 국제개발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침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네, 4월 25일. 왜 오늘이 세계 말라리? 박수. 예. 일단 기념일엔 박수를. 박수. 예. 어떻게 기념일 노래 하나 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우리들은 말라리아다 이런 거. 예. 아니 왜 하필이면 오늘이 말라리아의 날인가요?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한 11월 정도였는데, 네. 이게 연말에 하면 이게 보통 이제 뭐 보건 사업들이랑 연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부분 국가들에서 11월, 12월에 뭐 명절이나 이런 게 많아서 하기 힘들다고 해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4월 25일은 왜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궁색한데 이유가? 네, 겹치는 날이 너무 많아서 밀리다 보니 말라리아처럼 좀 마이너한 건 여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아니야, 왠지 신뢰성이 없어. 세계 말라리아의 날에는 뭘 하나요? 원래 한국에서도 이제 뭐 NGO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보건 단체들에서 이제 뭐 네츠고라고 해서 이제 그 말라리아 예방할 수 있는 모기장을 현지에 보내주는 행사를 한다는. 그래서 이제 뭐 시청이나 아니면은 광화문 광장 같은 데 가서 뭐 모기장 이렇게 펼치는 거 뭐 시연해서 보여주고 홍보 자료 같은 거 해주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맞아요. 시기적으로 좀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말라리아에 대한 인식도 좀 낮고 그래서 행사를 하면 딴 것만큼 잘 안 되나 봐요. 한국이 사실 말라리아 유병 국가인데 그러니까. 한국에 정작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말라리아 유병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헌혈만 하러 가도 항상 그 말라리아 위험 지역 표시가 돼 있고 거기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고 항상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말라리아 사업은 뭐 몇 번 하긴 했는데 옛날에 반기문 총장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서 와서 참여도 하고 그래서 고해에 약간 이슈가 됐는데 바로 유명인사분이 사라지니까 바로 또 같이 침체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말라리아가 또 그렇게 생명에 지장을 주는 애들이 아니라서 말라리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열이 좀 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사는 문제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게다가 또 잠복기도 길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인식이 말라리아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건강상의 문제가 뭐 심각하게 있다. 그러면 이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렇진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결정적으로 이제 슬슬 모기를 걱정할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저 한 마리 봤거든요. 지하철에서. 벌써 만났나요? 네, 벌써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달에 이렇게 지나가길래 반가운 사람 만났듯이. 진짜 독특하세요. 그렇구나. 저 아까 막 여기 오고 있는데 앞에 어떤 남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긴가민가 했어요. 정준호 쌤인가. 네. 근데 가방에 기생충 모양의 인형이 달려 있어요. 진짜? 그리고 옛날에 메고 다니는 어머, 다시. 그건 누군가요? 수면병 보여드리고 싶네. 수면병 인형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렇게 보라색 꼬불꼬불한데 눈도 감고 있어요. 애가 수면병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걸 보는 순간 정준호 쌤이다. 확신. 주변 사람들 되게 싫어요. 왜요? 30도 넘었는데 가방에 인형 달고 다니는 남자가 대체 뭐냐면서. 주변에 탄압이 심하지만 꿋꿋이. 그 저 아이가 무엇인지는 다들 알고 그렇게 구박을 하시는 거겠지요. 그냥 좀 꼴불견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나름 되게 제가 석사 때 수면병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서 아직까지 갖고 다니는 거라.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그럼 오래됐죠. 5년 됐죠. 빨긴 하나요? 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 가방 빨 때 같이 빱니다. 가방을 빨아요? 가방 가끔 빨죠. 제 가방을 되게 심하게 막 던져놓는 타입이라서. 가방을 빨 때 인형을 같이 빤다는 건 가방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는 네. 얘기인데 인형이. 보시면 약간 주변이 좀 너덜너덜하긴 해요. 대충 살고 있습니다. 인형이 약간 원래는 똥실똥실했을 것 같은 비주얼인데 지금 되게 납작하고 털이 많이 빠졌어요. 축 처져 있고. 근데 약간 이제 슬슬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참, 예, 진짜 기생충 인형을 전 처음 봤거든요. 이게 영국에 자이언트 마이크로브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기생충 이런 거를 이런 예쁘고 귀여운 인형들로 만들어서 파는데 은근 되게 잘 나가고 영국에서 뭐 자연사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다 판매 중이고. 그러니까 왠지 왜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아기 때부터 막 공룡 가지고 놀고 공룡 이름 그 긴 이름도 어려운 이름도 다 술술술술 얘기하잖아요. 왠지 영국에서는 아이들이 기생충 이름들을 기생충 인형 보자마자 기생충 이름 얘기하고 막 지네들끼리 그리고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실제로 그럴까요? 바램이겠죠, 바램. 왔으면 좋겠네. 정준호 쌤의 바램. 꼭. 예, 공룡도 그렇게 했는데 왜 기생충이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꼭. 예, 그 기생충 펀팩트가 거기에 아주 탄탄한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저 아까 하려던 말 생각났어요. 뭐냐면 저희가 방송을 하기 전하고 방송을 한 다음에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달라지시잖아요. 네. 방송을 듣기 전후에. 근데 이제 약간 그 모래 뉴스 때문에 그런데 특정 뉴스 매체에서 언급하는 어떤 뉴스들을 보면 특히 제가 의사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불안, 공포, 걱정 이런 걸 자극하는 뉴스들이 항상 나오면서 걔네들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미생물들이라든지 기생충들이라든지 이게 얘네들은 사실은 그냥 늘 있던 자리에 있고 심지어 자기네 설당도 점점 없어지는 판국에 사람들이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생충을 바라보면서 걔네들을 뭔가 이렇게 야 요즘에 CF에 무슨 미생물들 나와갖고 왜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하냐며 면역을 키워라 막 이러면서 선전 그런 같은 것도 좋은 광고가 있다. 네. 물론 그거는 상품 광고이기는 한데 그 메시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좀 봐야겠네요. 네. 그런 정도로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항상 얘네가 그 뉴스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뉴스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굉장히 자극적인 이슈를 많이 나타내고 뭐 막 뉴스만 보면 내가 지금 당장 암에 안 걸린 게 신기할 정도죠. 뭐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고 막 뭐 먹으면 암이 치료된다 그러고 막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뉴스는 항상 우리를 자극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내용을 일반화시켜서 하는 경향도 좀 있다라는 거 이런 좀 우리 여기 미디어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은 뉴스를 필터링해서 보시는 방법 다들 아시잖아요. 네. 건강과 관련된 뉴스도 그런 시각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진짜 일단 저부터요. 기생충 관련 기사에 대해서 웬만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됐고 정말 이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 기생충을 너무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온 보도자료만 이렇게 우락가이를 할 수 있나. 기자가 좀 기생충 펀팩트를 듣든지. 감동적이다.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하면서 웬만한 기생충 기사 나오면은 쟤네 또 과장해서 썼겠거니 호들갑이네 쓸데없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기생충뿐만 아니에요. 질병과 관련된 뉴스들은 대부분 그래요. TV에 나오는 것도 보면 막 당장에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 너무 많은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이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재미없어도 들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 조금 가슴 아픈 기사가 늘
그 동물들과 관련된 가축들과 관련된 질병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방적 차원에서 도살 처분을 한다는 기사를 정말 많이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 네, 뉴스를 보면. 정말로.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할 만큼 예방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호들갑을 좀 떤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왜 반경 5km 이내의 가축들은 뭐 다 도살 처분이 내려지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유독 이런 부분이 이렇게 호들갑을 좀 떨어댈까? 그러기 이전에 조금 아이들한테 항생제 좀 덜 먹이고 동물권 얘기를 좀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조금 바꿀 생각을 왜 못하고 늘 그런 식으로 대처를 반복해서 하는 걸까? 네.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들이 있죠. 맞아요. 정말 이게 말을 꺼내자면 끝도 없어요. 이 문제는 가축, 우리 동물들이 길러지는 환경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에 관한 문제, 소비에 대한 문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 동물을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생명 존중의 문제, 뭐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걸 보면 우리나라의 수준이 보이는 거죠. 전 그건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가축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정육으로 만들어질 아이들 막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데 그런 동물이 됐든 네. 좀 고마워하면서 먹을 필요도 있고 너무 과하게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렇죠. 너무 뭐든지 적당한 게 좋으니까 지금은 사실 약간은 과한 맞아요. 상황인 거죠. 분명한 그럼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생충 펀팩트 팟캐스트 게시판으로 좀 가볼게요. 예. 네. 혹시 불금쇼에 서민 교수님 나오셨는데 들어보셨는지? 진짜? 들어봐야겠다. 예. 평소에 안 듣고 있었단 얘기. 자, 우리께서 듣고 나서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저는 같고요. 한번 쇼핑하고 싶어요, 서민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거 좀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방송이 재밌어질 수 있을까? 저 수업 시간에 정말 재밌게 들었거든요, 서민 교수님 수업을. 유일하게 강의를 한번. 네, 유일하게 안 졸린 의대 수업 중에 하나. 유일하게 안 졸리는. 네. 원래 의대 수업은 다 졸리는군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 의대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런 거 느껴요. 내가 저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구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알아듣고 나중에 안 외워질 수는 있어도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건 좀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신경생리학쯤 되니까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쁜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럼 저는 들고. 궁금해졌어요. 셋만 그런 건지 아니면 대다수의 의대생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는 건지. 처음에 저만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자책하면서 우울해했었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다른 것 애들은 같아요. 다 알아듣는 척하잖아. 옆에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끄덕끄덕 하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시험 근처 때 돼갖고 제가 너무 초조해져서 물어봤어요. 너 이거 이해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는 이해는 개뿔 그냥 외워.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우기 시작하다가 무턱대고 외우기 시작하다가 이해가 되는 시점에 오긴 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는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신경생리는 정말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내분비 이런 것을. 전 내분비는 그래도 할 말했어요. 그래요? 네, 내분비는 그래도 했는데 생리 쪽은 물리와 가까운 게 섞여 있는데 물리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싫어했거든요. 제가 생물, 화학, 유기화학 이런 쪽은 제가 좀 강한데 물리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쌤들이 왜 전문의 과정을 거치실 때요. 본인이 이제 조금 자신 있는 분야로 가시는 거죠. 공부하면서 자신 있는 분야나 좋아하는 분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과정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로나 이제 미래를 생각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저희도 본인의 호불호도 작용을 하겠지만 장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 시대에 유행하는 과들이 있어요. 지금은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되게 피한성은 한물 같습니다. 그래요? 피한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피한성.
그럼 지금은 어느 과가 각광을? 피한성 다음 세대가 정재영이었고요. 네? 그럼 뭐죠? 정재영은 정신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 네, 그리고 지금 세대는 닥치고 정신과입니다. 아, 진짜요? 그 이후 세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게 닥치고 정신과가 지금 들었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몸보다는 마음을 추스러야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항상 이게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유행을 타는 과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 소외되는 과들의 미달 현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미달됐던 과들에서 30대 의사가 이제 배출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거기가 이제 확 쫄리면서 뭔가 이렇게 또 막 공급자가 너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이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내과 다시 원래대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미달이었나요? 올해 네, 미달이었나요? 작년에 아마 작년에 내과가 미달이었을 거예요. 초유의 사태죠, 내과 미달은.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막 의협에서 이제 그런 기피과들을 뭐 이렇게 기피과들은 월급을 더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도 했다가 이렇게 좀 지금은 한참 기피했던 데들이 이제 뭐 산부인과, 외과, 뭐 흉부외과 뭐 이런 과들이었는데 그런 과들도 이제 조금씩 다시 아마 좀 회복을 하지 싶어요. 근데 외과라든지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과기 때문에 개인 병원을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과들이잖아요. 그렇죠. 개원하기가 어려운 과들이 많이 어렵기는 하죠. 근데 그러니까.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레지던트가 너무 없으니까 교수님들이 1년차 역할까지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뭐 개원하는 방식도 워낙에 다양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흉부외과처럼 기피과들은 이제 의협에서도 따로 우대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맞추려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 있는 드라마, 미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드라마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근데 한때 흉부외과 의사들 얘기를 다룬 하트머죠.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또 살짝 드라마 버프를 조금 힘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안 타요. 진짜요? 그러니까 드라마 버프는 고등학생이 대학교를 지원할 때 탈 수는 있죠. 우리가 의대가 그 지원이 굉장히 피크였던 게 처음 의학 드라마 아주대학교 배경으로 나왔던 게 뭐더라 종합병원. 그래요. 종합병원 그 해가 완전히 미친 듯이 의대가 경쟁률이 높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의학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왔어 사실은. 그리고 의학 드라마에선 항상 신경외과 아니면 흉부외과 아니면 일반외과거든요. 그러니까 수술하는데. 그게 왜냐면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 과는 다 안 가요. 원래 안 갔구나. 너무 힘들어요. 그 과들은 수련 과정도 힘들고 나와서도 쉽지가 않아서 사명감이 있고 본인이 정말 그 과에 대한 신념이 있는 분들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이제 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많이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 선생님들이 많이들 그래요, 실제로. 되게 거기에 정말 막 정준호 선생님이 기생충에 꽂혀 있는 것처럼 거기에 꽂혀서 막 수술하실 때 보면 막 뭔가 이렇게 약 발고 수술하는 느낌? 막 이렇게 확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느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런 드라마 대사 중에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사자의 심장과 뭐의 뭐와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의사들이 하는 얘기일까? 뭐 이런 것들. 안 해요. 그런 얘기. 제가 그런 드라마랑 실제랑 같냐고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현장은 어떠냐? 그러면은 야 가족 드라마랑 니네 가족이랑 같아. 근데 그런 건 똑같아요. 못 씻고 못 자고 막 선배가 후배 막 때리는 것까지 하죠. 괴롭히고 진짜요? 막 갈구고 막 그런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막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서도 막 그런 거 다 똑같은데 거기서 뭘 빼면 되냐면 일단 1번은 잘생긴 사람을 빼요. 잘생긴 사람을 빼고 두 번째는 안 씻어도 깨끗한 사람을 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싹 빼면 현실하고 똑같아져요. 러브라인을 빼요. 네, 러브라인을 빼요. 왜냐하면 러브라인은 실제로 있는데 러브라인은 있지만 동료 간의 막 의리,
막 선후배 간의 애정, 막 그 교수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요런 거 드라마 요소잖아요. 그걸 싹 빼면 이제 현실이 나오죠. 저 레지던트 1년차 때 생각해보면 수술 모자에 맨날 머리 눌려갖고 새벽 한 3시나 돼야 씻을 수 있으니까 여기 맨날 이렇게 떡져 갖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거 생각해보면은 뭐 저 드라마 보면서 저 여자는 도대체 앞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어요. 하루 종일 수술장에서 수술하고 나왔을 텐데 말이 안 되잖아. 저는 잘생긴 남자부터 뺀다는 게 참. 남자 의사들은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 예쁜 여자부터 빼라고. 나 남자라고 안 했어요. 잘생긴 사람을 빼라고. 그렇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일단 잘생긴 사람 다 빼라고요? 네. 왜요? 정혜진 쌤이 예뻤잖아요. 거기에선 아무도 예쁠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은 진짜 왜 인턴 때나 레지던트 때 화장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가요? 화장이요? 화장하는 친구들은 네. 화장할 수 있는 과들이 있어요. 어? 뭐 피부과라든지 이렇게 좀 여유로 있는 과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당직이 좀 적은 애들. 근데 이제 수술하는 과들은 쉽지 않아요. 일단 쉽지 않아요. 수술하는 과들은. 스케줄 자체가 아침에 보통 한 대여섯 시에 1년차 때 대여섯 시에 일어나면 이제 회진 준비하고 수술장에 한 7, 8시쯤 들어가거든요. 그럼 오후 한 4, 5시까지 수술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또 회진 돌고 밤에 이제 환자 보고 오더 내리고 그러고 나면은 뭐 한 새벽 2, 3시? 막 그래요. 그거에 얼마나 빨리 익숙해지느냐가 이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관건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대를 그렇게 가려고 할까요? 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데 왜 의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저는 뭐 이렇게 경영을 하거나 뭐 회계 경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정치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기보다는 이 일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의사는 굉장히 명확히 이 일이 좋은 사람들이 해야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고 뭔가 이 업 자체에도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일을 선택하면 평생 불행해져요. 그 사람 자체가 너무너무 불행해져요. 본인도 불행하고 환자들도 힘들겠네요. 그러니까요. 제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 전공을 절대 선택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 이 전공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상이 아니라 연구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서민 교수님처럼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기초는 근데 기초는 그러니까 그쪽의 취향인 분들은 취향인 분들은 평생 덕후질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시면 되고 약간 기초의학하는 선생님들 대부분 덕후잖아요. 그 분야에 막 해부학 선생님도 그렇고 하는 거는 안 힘든데 재밌으니까 기초의학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요. 맞아요. 의학계 기초의학계 자체가 되게 힘들죠 지금. 맞아요. 기초의학계 자체가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오늘 너무 이거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은 이 얘기를 우리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너무너무 저는 너무 그 자식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만 해도 엄마 아빠의 영향으로 의대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그리고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 다 의대를 의대 보내요. 가야죠. 이과는 의대, 문과는 법대. 법대. 그렇게 하고 정신 차려보면 딱 이제 자기가 본과 3, 4학년쯤 된 거예요. 정신 차릴 때쯤 세상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가는 이제 20대 초반 딱 그때 가운 입혀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다른 길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 친구는 중고, 대학교, 대학 졸업 내내 쭉 앞만 보고 달리다가 한 40대 중후반쯤 다들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의대를 가는 경우가 대부분 의사가 안정적인 직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돈을 버는데 스트레스 없는 직군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그 액수에 비례합니다. 비례해요. 정확히 비례하고 정확히 비례합니다. 저희는 20대가 없어요. 20대는 전부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20대가 없고 자녀의 20대를 공부에 올인시켜서 돈 버는 데만 쓰고 싶다면 의대에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부인은 행복하고 의사인 남편은 돈만 번다라고 가족 좋은 직업 1위, 네, 본인 만족도 꼴찌. 네.
그러니까 본인은 불행해도 가족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와이프나 남편은 명품백이나 그 외제차를 탈 수 있는 직업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초의학이 굉장히 지금 그 안 좋은 이유가 사람들이 의대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임상적으로 환자를 보는 의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대를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은데도 그 애초부터 의대를 들어온 목적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 이걸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런 분야들이 다 소외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사람들을 그쪽 방향으로만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 자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정보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정준호 쌤처럼 기생충 덕후로 평생 살아도 행복해. 뭐 이런 거.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군상들 좀 보여주면서 네가 뭐든 선택할 수 있어. 넌 뭐든 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또 너무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어릴 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은 정말 그 사명감을 먼저 얘기해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싶어요라고 너무 예쁜 말을 하거든요. 그 대학교 1학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의대 카톨릭 대학교였나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의사가 되고 싶냐고 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슈바이처가 어쩌고 뭐 사람을 생각하는 의사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본과 4학년들 일어나 보라고 어떤 의사 되고 싶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6년 동안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서 그 꿈이 너무너무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교육 현실 속에서 의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슬펐어요. 아, 진짜 슬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그래서 의대를 포함한 교육에 대해서 되게 좀 항상 고민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의대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의대에 처음 갔을 때 생각했던 거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과 한 3학년쯤, 레전트 한 3년 차쯤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냥 싹 그만두고 나오면서 저희 교수님한테 제가 전문의를 따게 되면 이 상황에 점점 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만두지 못하고 지금 이 길을 계속 가야만 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교수님이 그때 그래서 전문의를 따는 게 오히려 저는 불행할 것 같고 전문의를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교수님이 그랬어요. 넌 그걸 너무 빨리 알았구나. 그랬어요. 전문의를 따고 몇 년 동안 진료를 하다가 그제서야 보통 그 생각을 하는데 넌 그걸 너무 빨리 알았다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슬펐어요. 그때도.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교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신 건데 하지만 그만두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주변 가족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하지 않았을까? 왜 흔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아니 그 좋은 그 어려운 의대를까지 들어가서 공부까지 하고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동기가 몇 명 없지만 동기들한테 너는 지금 네가 하는 전공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 3년 차들이었으니까 너는 뭐 안과 하는 친구한테 이거 왜 해? 물어보고 너는 지금 이거 왜 해? 물어봤을 때 열의 9은 전문의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가 답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 명이 저한테 나 이거 너무 재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한테 딱히 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계속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야 그래도 먹고 살려면 남들 다 하는 전문의는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건 전혀 의미가 없었고 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었어요. 정준호 쌤 혹시 학부가 의대였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진 생물학 않고 출신. 생물학이고. 저도 근데 가려고 생각은 했었죠. 시험도 보고 의전원 생겼을 때 시험을 봐서 의학전문대학원 네. 봐서 점수가 넘었죠. 그래서 한 인하대 커트라인 정도까지 됐었는데 그때 제가 스와질랜드 있을 때 맞아요. 나 이 얘기 들었어. 네. 인터뷰를 하러 와야 되는데 한국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프리카 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스카이프로 하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그러면 탈락인데요. 그래요? 안 할게요. 그래서 아니 스카이프로 팟캐스트도 하는 세상에 왜 인터뷰를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스카이프 무시하는 거임?
그래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아니 무슨 대학교 입학하는데 비행기 끊고서는 면접을 보러 오라는.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이미 그때는 봉사단이라서 중독의 그 일시기국이 한 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들어가면 이제 한 4, 5개월을 날리고 그냥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예 그냥 한국에 돌아와서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 그쵸. 파견을 포기하고 그 4, 5개월을 포기하고 그냥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하지만 의대에 입학하는 것보다 4, 5개월이 그냥 거기 있는 게 더 좋아서 아토피도 낫고. 아니 저는 정준호 쌤이 너무 네. 멋있게 느껴지는 게요. 되게 자유로워서 좋아요.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하는 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잘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서전에서 있을 때 제가 진료를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근데 막 심한 경우에 하루에 막 70명 넘게 보고 막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냥 진짜 되게 불행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끊임없이 지켜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딜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더 불행한 건 그 고통에 무뎌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불행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뎌지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환자가 내 눈앞에서 이렇게 생명줄이 점점점 끊어져서 심전도가 이렇게 플랫해져서 사망하는 그 순간에도 이성을 딱 지키고 있다가 그 시간 딱 맞춰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선고를 하고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은 거예요. 처음에 사망 선고할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아니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부터 근데 일인데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타협을 저도 하면서 계속 냉정해지고 냉랭해지고 환자하고 최대한 인간적인 교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너무 스스로 불행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차이가 다들 있을 거긴 하지만 아까 정준호 쌤이 안 오기를 잘한 것 같다고 차라리 지금 우리가 정준호 쌤 그거 의대 갔으면 이런 것도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물론 정준호 쌤 의대 갔으면 다른 루트에서 우리가 만났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도 이상한 짓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둘 다 완전히 서로 또 각자 이상한 짓 하다가 만났겠다 싶기도 하는데 근데 다들 자기의 어떤 미래나 그런 거에 결정하실 때요. 진료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그 고민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직업을 고를 때 1번이 경제적 안정. 맞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재미를 추구하시고 자신의 행복이 1순위여야지 내가 돈을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덜 벌어도 스스로 행복한 게 나은 거지. 뭐 50만 원, 100만 원 더 벌면서 하루하루가 불행하게 사는 건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본인만 불행해지면 되는데 우리네 삶이라는 게 혼자만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내가 불행해짐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쁜 영향도 끼쳐요. 맞아요. 제 후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너무 부정적으로 변해서 좀 슬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창 힘들어 할 때 그 후배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만뒀으면 좋겠어 차라리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순간 그 초심은 없어져 버리고 나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일로 변질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과감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 의대 시스템은 처음에 딱 지원해서 들어가서 합격하면 그냥 막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선택을 약간 공부를 하다가 뒤늦게 하지 않나요? 어때요? 제도가 다르죠. 의전원 같은 네. 제도죠.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의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사를 가지고 의과대학 전문대학원을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의전원 제도가 생긴 게 그걸 따라한 거거든요. 그래서 4+4 제도이고 우리는 원래 이제 6년 제도였는데 지금은 좀 반반인데 의전원 제도를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지금 의전원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고 아마 올해 실패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뭐 저도 사실 구체적인 거는 그쪽 분야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의전원이 아무래도 들어와서 뭐 아무래도 수련이라든지 과정 제도를 다 바꿨어야 되는데 의대는 살아있고 의전원만 추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대 졸업생이 6년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랑 4+4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랑 사실 4+4 제도에서는 인턴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맞출 수도 없고 혼란도 너무 심하고
같은 교수님한테 같은 수업을 듣는데 등록금은 2배고 아. 이게 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도를 한쪽으로 통합을 하려면 해야 되는 건데 아예 의전원 제도를 만들자니 기존 의대가 이상해지고 인턴도 갑자기 중간에 비게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제가 알기로는 의전원의 정원이 유지되는 마지막 해이고 내년부터는 확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의학 분야가 우리가 연구 쪽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교육이 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 왜 미국처럼 아예 본인의 적성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다른 공부들을 좀 해보다가 그렇죠. 찾아가는 경우에는 그렇죠. 오히려 훨씬 풍성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의전원 도입했던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되게 크긴 네, 컸었는데 네. 기초의학자를 좀 많이 배양을 하겠다 그쪽에서. 근데 더 악영향이 미쳤던 게 4년제를 졸업하고도 내가 의대를 들어갔어야 되는데라고 오기가 남아있는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다시 의전원 시험을 봐서 들어와갖고 막 직장 생활하다가 온 분들도 있고 그렇죠. 결국에는 사회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온 분들이 특히 의전원 졸업생은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의전원이랑 로스쿨이랑 같이 생기면서 맞아요. 그때 졸업하고 맞아요. 붕 뜬 분들이 의전원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제도를 좋게 만들어 놓을 문제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교육 제도부터 손을 좀 볼 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체적인 의식이라든지 문화 수준 자체가 사실은 지금하고는 좀 많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 회오리 치듯이 한번 뒤집어져서 좀 바뀔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그대로고 제도만 끊임없이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맞아요. 예. 매체에서 건강의 뉴스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 저변에 불안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불안 사회. 이게 참 어느 분야를 다 막론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거는 진짜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생충 이야기를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기생충 얘기를 단초로 정말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그럼요. 다양한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여기서부터 불안을 조금씩 없애가는 거죠. 그렇죠. 한두 마리 걸려도 괜찮다. 불안해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괜찮아. 다른 분야로도 괜찮아. 저는 진짜 그 말이 그렇게 엄마 쟤 흙 먹었어. 그 말이 그렇게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이제 그런 사회가 돼. 한 입 더 먹어. 이런 사회가 돼요. 이건 좀 맛있어? 엄마도 한 입 주려. 괜찮아 안 주고 괜찮아 이래야 되는데 엄마들이 빈혈에 좋다더라. 누가 그거 먹으래 이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지 않는 사회. 예, 우리가 꿈꾸는 사회, 흙 먹는 사회. 뭐죠? 엄마 제 의대 간대. 미쳤나 봐. 뭐 이런 거. 어머, 네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니? 그런 거는 네가 안 해도 돼. 내비더님께서요. 네. 얼마 전 EBS 다큐멘터리 시간에 바다개가 조류에게 잡히는 것들은 대부분 기생충에 감염된 거라 그러더군요. 우리들보다 생존에 대한 건 더 위에 있단 것. 기생충 제국이란 책에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충이 나온다는데 아직 못 읽어봤네요 하셨는데 진짜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충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예, 그 일환으로. 기생충 제국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이거 나름 기생충 대중서론 한국에 처음으로 나온 책인데 미국의 칼진머라는 과학 칼럼니스트가 썼었고 이것도 내용이 꽤 괜찮아요. 네. 그리고 EBS 다큐도 재작년에 방영했었던 기생. 벌써 그 정도예요? 재작년? 재작년인가? 시간 진짜 작년인가? 빠르다. 가물가물하네. 재작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재작년인가 보다. 네. 그래서 이제 EBS에서 기생이라는 다큐를 방영을 했었는데 그거를 보신 것 같고 저번 주인가 재방을 한번 했었거든요. 다큐 프라임에서. 네. 요즘에 뭐 독, 균 뭐 이런 거 엄청 하네요. 독을 같은 PD님이 하셔서 아. 그때 기생도 같이 편성을 해서 자, 기생충 아빠 정준호 쌤, 기생충 엄마 정혜진 쌤, 기생충의 친구 아나운서분이 정해 함께한 기생충 펀팩트.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네. 재밌는 기생충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 세상을 보라. 많고 많은 기생충들 가슴을 펴고 소리쳐보자. 우리들은 기생충이다.
팩트.